안녕하세요. 생명 존중 교육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정진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슬픔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슬픔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도움에 대해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슬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고인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애인, 친인척, 친구 등 고인과 어떠한 관계였는지에 따라 사별 이후의 반응은 달라지고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반된 감정이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가 감정이 높은 상태일수록 고인과의 사별 이후 격렬한 분노와 함께 엄청난 양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인과의 관계가 깊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또한 떠나보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와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 가족이나 친구, 지인, 동료들과 함께 애도하고 이들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는 것은 애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것도 위로를 경험한 분들에 의하면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사별 후 6개월이나 1년에 이르러 유족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실감할 시점에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지지를 받는다면 사별을 극복하는데, 그 슬픔을 극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별 슬픔을 힘겹게 겪은 사람은 현재 애도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견하지 못한 죽음이었든지에 따라서 유족의 애도 과정은 달라지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다른 유족들에 비해서 1, 2년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자살로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은 다른 유족에 비해서 훨씬 심한 불안 증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고인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죄책감은 아주 마음에 짐으로 남아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사별을 대처하는 또 슬픔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잘못된 방식은 사별 이후 큰 슬픔, 비통한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감정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도 합니다. 애도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아직 고인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자제하거나 그 또한 그 상대방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세요. 어떤 연령의 사람이든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할 수 있기에 아이가 느끼는 고통은 무감각, 부정, 분노, 당황, 신체적인 질병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현실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거나 모호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설명한 뒤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죄책감, 비난, 수치심, 의무감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애들을 표하고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의 고유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유족의 개인의 애도 과정을 살펴보려면 이러한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별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이것은 대체로 자살로 인한 사별에 유독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살로 인한 사별을 경험한 유족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사별을 사별의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고, 침묵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애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해 애도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에게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종교적인 믿음과 행동이 고인을 떠나보낸 후 유족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학교, 회사 등에서 자살과 사망을 경험했을 때, 어, 자살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자살 유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우울증,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신속한 초기 개입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의 안정화를 위해서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건이 발생한 후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는 범위가 기관마다 다르니까 잘 협의하셔서 빠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도 전문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치료에 대한 편견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별 앞에서 느끼는 슬픔과 괴로움, 그 밖에 수많은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높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필요한 진료와 치료와 또한 때로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병행하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질환이 뇌에 영향을 미쳐 집중력, 기억력 등의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빠르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인과의 관계에 따른 슬픔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슬프지요. 또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애착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충격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겪게 되는 대표적인 감정인데요. 슬픔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슬픔을 경험하지 않는 나이는 없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연령대와 상관없이 적절한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식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남겨진 자녀는 아동 청소년기일 경우에 분리 불안을 경험하거나 남겨진 부모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막연한 공포감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규칙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건강한 애도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부모를 상실하고 이런 적절한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우울증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의 변화들이 또한 살면서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또한 스스로를 위축하게도 만드는데요. 죽음과 상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애도의 과정을 잘 하시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큰 슬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뿐 아니라 고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중고 때문에 더욱더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의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혹은 그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데요. 지연된 애도 과정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애도 과정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고 이후에 회복이 쉽지 않은 여정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자녀의 죽음입니다. 자녀가 고인이 된 경우에 부모는 아주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후에 쉽지 않은 회복의 여정을 또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함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서로 원망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또한 남겨진 부모는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망감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다른 유족에 비해 격정적인 슬픔과 애도 과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은 상대방보다 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적 감정 표현은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해서 서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도 반응에서도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연인, 직장 동료 등이 사망했을 때 충격과 심리적, 정서적 혼란은 매우 큽니다. 최근에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같은 직장이나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사망했을 경우 큰 혼란과 함께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남겨진 지인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공포, 불안, 초조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연인, 직장 동료들로 인해서 특히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는 유족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슬픔과 애도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한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어려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것, 그 잃은 유족은 슬픔과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법적인 문제, 생활 스트레스 등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요. 또한 상실 이후에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과정이지만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 유족은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사별을 경험하고 아직 슬픔을 다 추스르지 못했으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이 일들을 갑작스럽게 감당하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에 뛰어들어 이 과정들을 거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위해서 어, 어떠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자살 유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는 이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자살이 아닌 사망 혹은 사고, 이민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유족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 죄책감, 두려움, 불안들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었다라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남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만성적인 질병과 심리적 고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와 일상생활 및 사회 적응에 대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심리부검 면담이 필요한데요. 고인이 왜 자살했을까에 대한 답을 유추하기 위해서 유족과의 면담과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유족이 고인의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망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회상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하고 고인의 삶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심리부검 면담입니다. 이 면담을 통해서 유족은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되짚어보며 고인이 자살에 이른 다양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은 자기 비난이나 죄책감을 덜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조 모임이 필요한데요. 이 자조 모임은 같은 아픔을 가진 유족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유족은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공감과 이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야기를 얘기하고 직면하고 마주할수록 더 큰 치료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살로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은 다른 유족을 돕는 일에 참여함으로 더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유족은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유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유족에게 유족으로서 경험했던 일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살 유족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동료 지원 활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라는 학자와 이 학자가 말하는 애도 4단계 중 1단계 무감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비는 애착 이론으로 유명한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입니다. 볼비는 5세 이전의 애착 경험이 이후 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에 기반해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애착 관계를 상실할 경우에는 커서도 심리나 행동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착이 잘 형성되었는지가 애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퀴블러-로스는 주로 죽음과 죽어감에 관심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을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또 이 과정을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인지 등을 가르쳐준 학자입니다. 반면 볼비는 죽음을 연구한 학자는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애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연구를 하면서 발달 초기의 애착이 이후의 행동이나 정신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존 볼비가 말하는 애도의 첫 단계는 무감각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황망함에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고 멍해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믿을 수가 없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꿈을 꾸는 게 아닐까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통증으로 애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황망함이나 무감각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기엔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불안정함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이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유족의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볼비는 무감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몇 시간에서 몇 주의 시간이 걸리고 상실이 급작스러운 경우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애도 반응의 단계마다 다시 충격과 망연자실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과 애도의 경험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애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2단계 갈망과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2단계 갈망과 찾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망과 찾기 단계에서 유족분들은 슬픔과 함께 고인에 대한 갈망, 고인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마음, 혼란스러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 등을 느끼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을 되돌리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서 고인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선 이 단계에서 유족분들은 고인이 매우 보고 싶고 고인을 애타게 되찾고 싶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생각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인의 목소리, 채취, 모습 등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고인을 찾는 것에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 분노,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며 격렬한 슬픔을 경험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볼비를 비롯한 초기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갈망과 찾기, 좌절과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렬한 감정이 사그라들고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고도 하였어요.
유족분들이 처음 이런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고통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을 넘어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도 감정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심각해진다거나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볼비는 갈망과 찾기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강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3단계 혼란과 절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3단계 혼란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삶이나 한때 즐겼던 활동에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는 생각으로 위축되고 예전의 삶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주의 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 부진, 입마름, 피곤함 등이 나타납니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들이 사별 후 2, 3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정도의 차이일 뿐 그 후에도 애도 반응이 지속된다는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은 유족들에게 고인이 부재함을 일깨워주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일 수 있어요. 슬픔의 감정이 다시금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고인을 보고 싶은 감정, 외로움 등이 솟구치기도 하죠. 이때 가까운 사람들과 고인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선 본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 일기장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펑펑 우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나면 점차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반복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유족에게 슬픔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급히 조언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말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아이 돌보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유족에게 애도 감정이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주시고 슬픔,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고 알려주세요. 또 시간이 지나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나 고인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이 고인에게 미안한 일이 아님을 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마지막 단계
재조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마지막 재조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직화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고인이 없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고 삶에 대한 믿음도 점차 회복됩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추스르며 이전의 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점차 집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고 수면 습관을 회복하며 에너지가 생깁니다. 상실한 대상을 떠올렸을 때 슬프긴 하지만 긍정적인 기억도 함께 느낄 수 있고 다소 덤덤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극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인이 없는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죽음과 함께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새로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생각해보거나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아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설레는 감정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내가 겪어왔던 힘든 과정을 새롭게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조집단을 만들어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시기에 나만의 적응 방법 혹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족이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나 고인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공감하며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든지 그렇게 슬퍼하는 게 남이 보기에도 안 좋다든지 하는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하는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사별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유족들의 슬픔으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애도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애도 방식이나 기간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죽음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도 애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갑작스런 죽음, 자살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특히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힘든데요. 혼자 견뎌내기 힘들 때는 꼭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게 상실의 고통을 잊을만 하면 다시 힘든 감정이 몰려오기도 하고 분노나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슬픔에 허우적대다니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괜찮다고, 잘 견뎌왔다고, 좋아질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나의 변화된 삶에 새로운 나에게 그리고 나를 아끼는 또는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비의 애도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